이번 시간에는 국가 중요 시설 경비입니다. 경비 굉장히 많죠, 양이.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국가 중요 시설 경비인데 먼저 국가 중요 시설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공공기관, 공항,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공서, 공항, 그다음에 산업시설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럼 그게 예를 들면 점령되거나 파괴되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게 국가 중요시설 경비겠죠.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에는 국가 보안 목표로 지정된 중요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이나 불순분자의 어떤 위행위로부터 또는 공행위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재반 경비 활동입니다. 물론 중요시설을 들어가면 국가 보안 목표 시설과 국가 중요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는 책도 있습니다.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재 경우에서는 그냥 국가 중요시설 안에 국가 보안 목표로 지정된 시설, 그 다음에 보안상 중요한 시설을 엎어서 그냥 국가 중요시설로 정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 이렇게 국가 중요시설 명칭이 붙은 거에 지정권자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요 산업시설이다. 산업시설이면 산업자원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협의합니다. 공항, 항만이다. 공항, 항만은 국토부 장관 소속이죠.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권자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를 지키는 법적 근거는 뭐냐? 자, 법적 근거 하나, 둘, 셋, 넷, 5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 중요시설 경비와 관계없는 법적 근거, 있는 법적 근거. 자, 가장 중요한 모법은 뭐냐면 법률이죠.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합방위법이 있고 그 밑에 동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2조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경비한 게 딱 두 글자 나와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통령 훈령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 시행령 밑에 있는 통합방위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련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국방부 훈령입니다. 요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보면 세부적으로 국가중요시설 가급은 어떻게 뭐가 가급이고 나급은 뭐고 다급은 뭐고 그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상위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네 번째 법. 이건 별개의 법률입니다. 단계를 본다면. 아시겠죠? 국가 중에서 분류인데 시설의 중요도, 가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중요 지정 및 방호훈령 7조 1항에 나와 있는데 가나다 기타급으로 분류한다. 라급은 없습니다. 가나다 다음에 그냥 기타예요. 가나다 기타. 기타 줄에 노래도 있죠? 자, 그 기타입니다. 기타죠. 기타급.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입니다. 매우 중요한 VVVIP 시설입니다. 저기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면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자,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결정적 영향,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통합방위작전이라는 개념은 통합방위법과 그 시행령에 주로 나옵니다. 통합방위작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간첩을 100명, 200명을 부산에 침투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통합방위작전을 해야 되겠죠. 이 통합방위작전을 할 때는 통합방위작전 사령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그런
통합방위작전을 해야 될 경우 되면 합참의장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돼서 전국적으로 총괄 지휘합니다. 예를 들면 군작전요소, 경찰작전요소, 예비군 작전요소, 뭐 직장예비군 작전요소, 뭐 일반 공무원까지 다 동원해서 일사불란하게 합참의장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에서 지휘를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만 예를 들면 통합방위작전 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주로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53사단장이 되겠죠. 53사단장인가? 53사단 맞죠? 53사단? 53사단장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돼서 부산에 있는 군, 경찰, 예비군, 직장예비군, 일반 공무원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합방위작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방위작전을 통해서 적을 섬멸하고 타격하는 그런 것이 바로 통합방위작전인데, 각급 어쨌든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을 해야 되면서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시설이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청와대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은 여러분 건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국회의원회관은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급 아닙니다. 대법원 청사, 정부중앙 청사, 국방부 청사, 국가정보원 중앙청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한국은행은 본점만 해당되고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방영되는 라디오, TV 방송 시설은 전부 다 각급입니다. 뭐 KBS, MBC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국제공항 각급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으로는 우리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거 있잖아요. 대규모 항만이 있습니다. 1만 톤 이상의 선박이 출입할 수 있고 부산항에는 지금 10만 톤 선박도 정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 제반 능력이 100만 톤 넘어야 돼요. 부산항 자체만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은 부산항은 여러분 23개의 부속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역 뒤에 있는 부산항 말고 간만부두 무슨 부두 뭐 이기대 부두 뭐 있잖아요. 그 부두가 전부 부산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 합쳐가지고 동시에 배가 접안할 능력이 100만 톤이 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항만 각급이다. 부산항, 인천 항쯤 되겠죠. 그 다음에 공안 사범이나 공안 관련 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교도소, 북한 이탈 주민은 정착 지원 시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으로 분류를 한다. 자, 결정적 영향입니다. 낙급 보겠습니다. 적의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에 일부 지역의 통합 방위작전,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경남이면 경남. 국민생활에 중대한, 아까는 결정적이겠죠? 요거는 나중입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설입니다. 중앙행정위원회 각 부처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아까 있어. 국방부를 제한 나머지 부입니다. 뭐 산업자원부, 환경부, 뭐 국토교통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처는 인사혁신처, 뭐 국가보훈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으로는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세 개만 나급이에요. 나머지 청은 다급에 속합니다. 뭐 문화재청, 관세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 중에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이건 국책은행인데 한국은행은 가급이지만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나급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대규모 발전소 있습니다. 우리 뭐 소양강댐 같은 거 있잖아요.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그 다음에 주요 국내 공항, 국제공항이 아닌 주요 국내 공항, 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수용하는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교도소는 나급이다. 다급은 볼까요? 적의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 방위 작전 수행이 되고, 단기간 하는 건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한 2, 3일에서 한 1, 2주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통합 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는 뭐였습니까? 중대한, 가는 결정적, 중대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자, 중앙행정의 청사 중에서 가나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청, 관세청 이런 것들이죠. 국가정보원 지부입니다. 지부는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하나, 부산광역시에 하나, 울산광역시 하나,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하나, 경북에 하나, 경남에 하나, 이게 다 지부입니다. 지부장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부는 다 급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본점은 가지만 각 지역본부가 있죠. 부산에도 범일동이 있는데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는 다 급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다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자, 기타급은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의 장이니까 예를 들면 뭐 국방부 장관 또는 뭐 산업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한 시설이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요. 기타급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 지정한 시설은 기타급 국가중요시설이 될 수 있겠죠. 자, 5번째, 국가중요시설의 지휘통제 체계입니다. 자, 평상시에 경비 보안 활동 누가 하냐? 해당 시설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소장이 하겠죠. 경비활동, 보안활동. 그런데 이 감독은 누가 하냐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이 행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원자력발전소의 감독은 누가 하냐면 부산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기장경찰서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장경찰서장,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이지만 원장이 지지 못하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이 감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방위 사태입니다.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될 사태를 통합방위 사태라 부르는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갑을병으로 나눠요. 갑종, 을종, 병종 사태로 나눠집니다. 가장 심각한 사태는 갑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종, 가벼운 것은 비교적 가벼운 건 병종 사태가 되겠습니다. 갑종 사태는 볼까요? 적의 대규모 병력이 침투하거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있다. 예를 들면 뭐 500명, 1000명의 병력이 침투했다. 심각합니다. 스쿼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방사포를 쐈다. 이러면 갑종 사태입니다. 그러면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합니다. 만일에 대규모 병력 침투가 전국에 걸쳐 일어났거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대구에 다 떨어졌다. 이러면 합참부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부산에만 대규모 500명 병력이 침투했다. 스쿼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부산의 지역군사령관 53사단장이 통합방위작전 본부장이 돼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갑종사태라고 부릅니다. 을종사태는 일부 지역 또는 여러 지역의 적이 침투 도발해서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자,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요. 여기서 여러분 지역 군사령관은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역 여단장 이상으로 있습니다. 여단장은 원스타, 별 하나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투스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원스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원스타 이상이면 지역 군사령관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종사태가 발효됐던 사례를 보면 1968년도에 울진 삼척에 간첩이 120명이 침투했는데 이때 을종사태를 선포해서 간첩을 섬멸한 적이 있죠. 이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란 어린이가 침투한 간첩에서 무참히 대검에 찔려서 죽은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같은 해에 바로 김신조 땅에 의해서 68년도 1월 21일에 청와대를 기습하려는 어떤 그런 사태도 68년도 1월 달에 같이 있었죠. 자, 병종 사태는 저기에 소규모 지역이 침투했을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돼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될 수 있는 사태입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고 요거는 있는 사태죠. 예를 들면 1985년도 다대포에 수명의 간첩이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종 사태가 되겠습니다. 한 10명 이내, 꼭 10명이라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병종 사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방청장이 어떨 때는 지역군사령을 하고 어떤 때는 함대사령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나 울릉도에 간첩이 소규모 병 간첩이 침투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되고, 만일 부산에 침투했다, 다대포 침투했다 그러면 부산 53사단장이 지역사령 군사령에 대해서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남해 바다에 소규모 간첩 침투했다 할 때는 부산은 함대 중에서 삼함대 사령부 관할입니다. 삼함대 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이 됩니다. 동해안은 1함대, 서해안은 2함대, 남해안은 3함대로 우리나라는 함대 사령부가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갑종 사태에 통합방위본부장 나오면 다 갑종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 하나 나오면 을종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나오면서 지방청장 이게 나오면 병종 사태입니다. 지방청장 하나밖에 없죠. 통합방위본부장 나오는 것은 갑종밖에 없어요. 지방청장 나오는 건 병종밖에 없습니다. 꼴랑 지역군사령관은 지역군 다 나오죠. 다 나오지만 지역군 하나만 나온 거는 을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종, 을종, 병종도 명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호지대 개념입니다. 자, 국가 중요 시설은 방호지대를 개념을 씁니다. 방호지대. 특히 3지대 방호지대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방호지대를 1지대, 2대, 3지대로 나누어서 방호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경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호지대의 개념은 뭐냐 보면은 국가 중요시설은 종심 깊은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적극적 방호활동으로 적의 기습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삼선 개념의 방호 태세를 유지한다. 자, 핵심은 종심 깊은 삼선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삼선 경호의 개념은 경호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 알 겁니다. 근데 이 종심이란 말은 군대를 갔다 온 젊은 친구들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군 간부 전투경찰대 소대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간부 전술 과정을 3개월 받았는데 그때 종심 깊은 대형, 종심 깊은 전술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종자란 것은 세로 종자죠. 요거는 괄호 행이죠. 요거는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심이 깊다는 것은 이제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에 우리 부대를 이렇게 배치하면 여기 뚫리면 바로 시설이 있다고 치면 우리 부대가 있다고 치면 시설이 있다고 치면 부대를 이렇게 배치할 때 여기 뚫리면 바로 시설이 타결이 있겠죠. 근데 부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시설이 있으면 이걸 다 뚫고 나올 때까지 굉장히 걸리겠죠. 이렇게 적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적으로부터 우리의 아군의 어떤 그 방어벽을 깊게 배치하는 것을 종심 깊게 배치한다고 합니다. 두껍게 배치한다. 세로로 깊게 배치한다. 세로로 두껍게 배치한다. 이게 종심 깊은 병력 배치입니다. 자, 그래서 종심 깊은 병력 배치가 되려면 종심 깊은 시설물 구축이 되려면 삼선 개념의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종심 깊은 삼선 개념이 바로 3지대 방호지대 개념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3지대 개념의 방호선을 구분한다. 3지대 개념으로 방호선을 구분한다. 1지대, 2지대, 3지대. 1지대를 경계지대, 2지대를 주방어지대, 3지대를 핵심 방어지대 하는 거 봤을 때, 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3지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은 요거고, 요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시설이고, 요거는 경계지대니까, 아, 이건 조금 덜 중요한 것이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지대는 뭔가 살펴볼까요?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로가 있겠죠. 원자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울타리가 있겠죠.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로 접근할 수 있는 예상 접근로가 있습니다. 이 접근로에 어떤 중요한 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라는 개념 아시죠? 남자들은 여자분은 잘 모를 거예요. 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막 산림이 우거져 있으면 아무나 목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게 목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쉬운 통로입니다. 이 목을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제고지를 장악해야 됩니다. 감제고지는 뭡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 울타리에 하려면 접근하는 길이 있는데 그 접근하는 길을 잘 볼 수 있는 약간 높은 지대가 있겠죠. 그게 감제고지입니다. 감지한다. 감시고지로 보면 돼요. 감시고지. 쉽게 상대방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고지. 높은 지대. 이게 감제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감제고지를 장악하면 선. 이게 바로 경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외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사람을 병력을 배치하고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접근해 오면은 뭐 방울을 철사를 달아서 방울을 달아놓는다. 그러면 딸랑딸랑 하겠죠. 밤에 걸린단 말이죠. 밤에 낮은데 딱 하면 안 보이니까. 아니면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발이 푹 빠지게 한다. 뭐 이런 걸 장애물 설치. 그 다음에 군데군데 매각에다 매복 요원을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지대 시설을 지키는 겁니다. 일단 이건 경계의 개념이죠. 접근한 것을 미리 차단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지대, 일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대라는 것은 시설의 울타리를 이은 선입니다. 담벼락, 울타리, 철조망 이런 걸 이은 선이죠. 요거는 결국에는 시설 내부나 핵심 시설에 적이 못 뛰가도록 침투를 방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선이죠.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이지대는 울타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리 개념은 소통 유효 사거리니까 통상 한 600에서 1000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시설로부터 600에서 1000m 정도, 이게 울타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뭘 설치합니까? 방호시설물, CCTV, 고정초소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울타리를 따라가면서 CCTV 설치하죠. 그 다음에 초소가 있죠. 그 초소를 따라가면서 순찰하죠. 순찰합니다. 이게 2지대입니다. 주방어지대입니다.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절대 뚫려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 시설의 기능에 결정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최후 방어선입니다. 절대 뚫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이 3지대 핵심 방어시설은 지하화되거나 위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경비원의 감시하에 통제가 되어야 되고 유사시에는 경비인력을 더 추가 증가 배치해서 시설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되는 시설이 바로 3지대입니다. 이 3지대는 방호벽, 방탄막,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방호벽은 뭐냐면 차량 폭탄 테러를 위한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이 돌진했을 때도 이 방호벽 한 2m 정도 높이의 방호벽을 설치하면 이 방호를 넘지 못하도록 방호벽 밖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터져서 이 핵심 방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방호벽입니다. 방탄막 같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창문 같은 거 있죠. 창문 같은 데 수류탄이라든가 어떤 폭발물을 던졌을 때 뚫고 들을 수 있겠죠. 그걸 못 뚫고 들어서 이 창문의 출입문 밖에다가 수류탄 같은 거를 폭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 이게 방탄막입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이 침투하거나 누군가 침투했을 때 미리 경보를 울려주는 장비죠. 자, 방방적은 제3지대입니다. 그죠? CCTV나 초소는 2지대입니다. 장애물과 매복은 1지대입니다. 목과 감재고지 1지대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1지대와 2지대, 3지대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왜 이래? 잠깐. 자, 만약 여기가 1지대라고 치면 여기가 2지대일 것이고 이게 3지대가 되겠죠? 그러면 저기 입장에서 볼 때는 3지대 통과하고 2지대 통과하고 1지대 가야 되니까 저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종심이 깊은 방호시설물이죠. 종심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종심 깊은 삼성 개념이잖아요. 3지대니까 삼성 개념이죠. 1지대를 뚫고 들어야 2지대 갈 수 있고 2지대를 뚫고 들어야 3지대 갈 수 있죠. 이 삼성 개념이잖아요. 경우의 삼성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삼성 개념, 삼성 경우와 3지대 방호지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삼성 경우와 3지대 방호지대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 건총 유효 사거리 안에 50m 정도 내외 거리. 이거는 삼성 경우에서는 1선이라 부릅니다. 이건 경호구역이라고 부르죠. 근데 3지대 방어지대에서는 이걸 1이 3으로 바뀌어요. 3지대로 바뀌면서 핵심 방어지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1선 경호구역, 여기는 3지대 핵심 방어지대. 1과 3 숫자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시설에 울타리를 잇는 선은 소총 유효 사거리 범위인데 여기는 삼성 경우에서는 2선 경비구역이라 부르고 방호지대 개념에서는 2지대 주방어지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울타리 밖 일정 거리까지, 예를 들면 곡사하기 유효 사거리인데 통상 1km에서 한 2km 정도까지를 보통 이 정도로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삼성경호 개념에서는 삼선이라 부르면서 경계구역이라 부릅니다. 근데 삼지대 방어지대 개념에서는 일지대라 부르면서 경계지대라 부르죠. 자, 여기는 경계구역, 경계지대. 아, 요것만 경계 똑같고, 나머지는 경비구역, 주방어지대, 경호구역, 핵심방어지대. 다 다르죠. 자, 요 밑에 개념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1, 2, 3은 삼성경호와 삼지대 방어지대는 서로 까꿀로 부르고 있다. 요거를 1지대, 2지대, 3지대 하면 좋은데, 이 만들 때 까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경호의 개념과 삼지대 방어지대 개념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부르는 용어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색깔도 일부러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절대 뚫려서 안 되는 최후 방어선은 빨간 걸로 표시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렌지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노란색이죠. 옐로우, 노란 걸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한 70분 정도? 한 7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됐네요. 뭐, 시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 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빨리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은 좀 아프지만, 목이 좀 마르네요. 목은 좀 아프지만,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돈이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팍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